패기는 뭘 패냐? 내가 올해 80이다. 니들 어메가 호강에 겨워서 이러는 것 같은디. 니 어메 니 놈 집에 오거든 잘 데리고 살아봐라. 아들이고 며느리고 원래 성정이 싸가지가 깨진 바가지 같은 인종들이었다. 시방, 내 지갑에 돈이 8만 원 정도 있다. 나는 카드도 없고 통장도 없다. 내 이름으로 된 것은 주민등록증 하나뿐이다. 그랑께 오늘부터 네가 내 집이 돼주고 지갑도 돼줘야 쓰겄다. 어머니가 고명딸한테로 온 이유는 그뿐이었다. 구토가 나서 낮에보다 훨씬 많이 폈다. 꽃이 곱다 고와. 사방에 쑥이고 노물이고 천지구만. 산삼을 캘 것도 아님서 뭔 놈의 것을 캐겄다고 제비나리까지 가서 멍청한 개그라제 욕심만 많아갖고 아이고. 집집마다 다 그렇기는 한 것 같더라만 쉰새 참말 조졌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긴 장편인데요. 아마도 8번째 시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과 지금 반을 달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 속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소담의 소설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100년 송은일 4번째 시간. 어제도 내일도 오늘이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70을 환갑쯤으로 여기게 된 20년 전쯤에 70세 갑장들이 함께 고의잔치를 벌이게 됐다. 그해 음력 2월 보름날 합동잔치를 치렀다. 그 이듬해부터 팔순 갑장들도 칠순들보다 한 달 앞선 정월 대보름날에 합동잔치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후 금당에서는 환갑잔치가 완전히 사라졌고 칠순과 팔순들의 합동잔치가 관례화됐다. 올해 금당에서 6명이 팔순이 되었다. 한 사람은 여러 해 전에 요양병원으로 간 뒤 잊혀지다시피 한 성함댁이고 또 한 사람은 작년에 요양병원으로 간 전평댁이었다. 영준어매와 현성어매와 강주어매가 있고 유일한 남정으로 용국씨가 있다. 이미 마을을 떠난 셈인 성함댁과 전평댁은 애초에 제외됐고 영준네, 현성네, 강준네가 30만 원씩을 내기로 했다. 영준네 아들 영준이 30만 원을 더 내놨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용국씨는 갈등했다. 10년 전 칠순잔치 때 갑장 남정이 6명이었는데 홀로 남았지 않는가. 안악들과 똑같이 30만 원을 내기에는 좀스러운 것 같았다. 약간이라도 더 내야 할성 싶은데 얼마를 더 낼 것인가. 용국 씨는 직장을 다니던 30여 년 동안은 물론이고 퇴직한 뒤로도 허투루 돈을 써본 적이 없다. 여태껏 스스로 술을 마신 적이 없고 담배도 물론 피우지 않았다. 호되게 전략하며 산 덕에 전답을 늘렸고 내 자식들 대학 공부를 마쳐주었다. 번듯한 집을 지었으며 자식들이 결혼할 때마다 전셋집이라도 얻어주었다. 연금 받으면서 시작된 노년도 농사를 야무지게 지으면서 큰 탈 없이 아프지 않고 지내왔다. 이번에 갑장 안악들이며 동네 사람들 앞에서 채신을 좀 세워도 될성 싶었다. 지금까지 꼭 써야 할 돈조차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체면을 세우기 위해 객기 부린 적은 없었던 것이다.
100만 원을 내기로 작정했다. 지난 섣달 초의 일이었다. 그렇게 의논이 되어 이장한테 말을 해놓은 참에 전평댁의 부고가 전해졌다. 장례를 치는 장이차가 마을로 들어와 노제를 지내고 선영으로 들어갔다. 그 2주일 뒤 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성암댁의 부고가 들렸다. 성암댁의 자식들도 모친의 유해를 제 아버지 곁에다 묻고는 떠나갔다. 설 지나고 대보름이 와서 마을 잔치 날이 됐다. 잔치라고 해야 기념수건 한 장씩 돌리고 외식업체에 맡긴 음식을 고루 나눠 먹고 노래방 기계로 영을 즐기는 것이었다. 자연당에서 잔치를 치르는데 용국씨 내자 병선씨의 낯빛이 좋지 못했다. 체한 것 같은 흰우그레한 얼굴로 먹는 신용만 하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병선씨는 용국씨보다 5살 아래다. 내자는 마을의 다른 안악들 못지않게 일을 많이 했을 망정 크게 아픈 적 없고 원래 낯빛이 흰 덕에 또래에 비하면 덜 검고 주름살도 덜했다. 용국씨가 퇴직한 뒤 바깥 일을 많이 하므로 병선씨가 볕에 덜 시달린 덕이라 할 수 있다. 내자 젊을 때 워낙 고생을 시킨 탓에 나이 들어서는 용국씨가 많이 하려 애쓰는 편이었다. 노모가 5년 전에야 돌아가셨다. 내자의 시집살이가 장장 50년이었다. 용국씨는 아주 어릴 때 형과 아우를 잃어 친형제가 없었다. 그 탓에 병선씨는 외며느리였는데 괴팍하고 심술궂은 어머니는 젊은 외며느리 귀한 줄 몰랐고 나이 든 외며느리 어려운 줄도 몰랐다. 생전에 어머니는 안노인들이면 누구나 다니는 숙모당에 잘 가지 않았다. 숙모당은 면소에서 냉난방비 보조를 받는지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다. 함께 먹고 더불어 노는지라 안노인들이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래서 안노인들은 거동이 힘들 때는 남의 손을 빌어서라도 악착같이 다니며 시간을 보내는데 까탈스런 어머니는 시끄럽고 늙은이들 냄새 난다고 마다했다. 어머니가 다니지 않으므로 병선씨가 마실 나다니기도 어려웠다. 그런 게 습관이 된 탓인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병선씨는 승모당에 잘 다니지 않았다. 마을에 큰 행사가 치러질 때 얼굴 내미는 정도였다. 용국씨는 병선씨가 어색하고 불편해 일찌감치 집으로 간 모양이라 여겼다. 오늘 주인공이라며 주변에서 노래를 보채므로 분위기 맞춰 2곡 부른 뒤 양사로 옮겨왔다. 영자리에서 먼저 나온 안노인들은 승모당으로 가고 남자 노인들은 양사로 오기 마련이다. 마을 잔치 때 오래 남아 노는 축은 남녀간에 술 잘하고 노래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이들이었다. 양사에는 이미 유판이 벌어진 참이다. 옛적부터 양사에서는 설 무렵부터 보름날까지 매일 유판을 벌였다. 놀이가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밤을 새기도 하는 노름판이었다. 몇십 년 전 그때는 판돈으로 수십만 원씩이 걸리기도 했다. 누가 따고 누가 잃는지 관전하느라 수십 명이 함께 술을 마셔가며 밤을 새곤 했다. 그 시절의 꿈들이 다 저 세상으로 가고 난 지금 양사 유판의 판돈은 한 판에 1,000원씩이다. 딴 돈은 양사 드나드는 남정들의 짜장면 값으로 쓰인다. 누가 따든지 잃든지 흥겨운 놀이판이다. 용국씨가 5,000원을 잃고 나니 해가 설핏해졌다. 비로소 내자가 아픈 얼굴로 동각을 떠나던 게 생각나 양사를 나왔다. 해질녘 집에는 병선씨가 없다. 보일러는 몇 시간이나 돌았는지 온 집안이 후끈후끈하다. 저녁 끼니를 준비한 흔적은 없다. 숙모당이건 양사건 음식이 지천인 날이므로
집에서 혼자 청승 떨지 않기로 한 모양이다. 용국 씨도 아직 배가 불렀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깐 꿈지럭거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깼더니 9시다. 용국 씨는 병선 씨한테 전화를 건다. 받지 않는다. 참. 낯을지 부린 용국 씨는 1시간을 더 기다린다. 승무당 파하는 시각이 10시쯤이기 때문이다. 10시 10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걱정이 되고 역정도 난다. 찾아 나선다. 그 사이 승무당은 닫혀 있다. 빤한 길이지만 엇갈렸나 하고 집으로 왔으나 내전은 돌아와 있지 않다. 이제야 가슴이 철렁해 부인 회장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 바깥인 민호 할매가 전화를 받아 평래 씨를 바꿔주었다. 승무당에서 미나옴에 못 봤냐는 용국 씨의 질문에 부인 회장이 화들짝 놀라서 소리친다. 뭔 말씀이다요? 미나옴니가 언제 밤에 승무당 온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미나오메가 어딜 갔다요? 오메? 평생 다를까 봐서 집안서만 끼고 사시등만. 그러고 이쁜 각시를 이 밤에 나한테서 찾으시오? 나는 아까 낮에 종각서 보고 못 봤는디요. 승무당에도 안 오셨고요. 엄마, 인자분께 놀랐겠네요. 어디 가셨다요, 미나옵니까? 해질녘에 양사소 왔더만 없길래 승무당에 있는 줄 알고 기다렸지라. 근데 안 와서 가봤더만 다쳤고 전화도 안 받고요. 혹시 윤은혜 있을게라? 윤은혜하고 좀 친한께. 윤은혜는 며칠 전에 또 어디 갔지라. 순아 엄니하고도 같이 친한께 물어보실게비 지레 말하는디요. 순아 엄니는 좀 전까지 내내 우리랑 놀다가 갈렸어라. 그께 화장실이든지 다용실이든지 바깥 창고든지 온 집안을 뒤져보시오. 얼른요.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으므로 용국 씨는 전화를 끊고 집안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진다. 없다. 이장한테 전화해서 병선 씨 찾는 방송을 하게 했다. 방송이 끝나고 10분이 지났을 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이놈의 옆였네. 용국 씨가 반가우면서도 화를 내며 내다보니 내자가 아니라 대문 안집 고명딸 은연이다. 그 식구 반이 낮에 동각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갔다. 이 동네에서 식구가 제일 많은 집이 그 집이다. 제 집 어른들께서 동각에서 점심을 드시고 돌아오신 뒤에 제가 필요한 것이 생겨 읍내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오후 3시경이었죠. 온대학교로 내려가는데 거기 정류장에 이대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차를 세우고 어디 가시냐고 읍내 가시면 태워드리겠다고 했더니 제 차에 타셨고요. 어디 가시냐고 여쭈었더니 서울 딸네 집에 가신다고 하시던데요. 5시경에 서울 가는 직행 막차가 있다고. 그걸 타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아직 충분하시네요 하면서 터미널 앞에 내려드리고 조심히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까지 드렸어요. 그랬는데 아주머니 찾는 방송이 들려 놀라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당장 이댁으로 가서 말씀드리라 해서 온 거예요. 지난 12월 15일 금산댁이 자신의 집에서 쓰러진 걸 홍림당과 그 바깥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실어갔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 빈소가 차려졌고 자식들이 그 밤으로 다 내려왔다. 이튿날 점심때 홍림당을 찾는다는 방송이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경찰에 실종 신고가 됐고 모친 실종에 놀란 은연은 상기가 생겨 마침 와있던 서방과 함께 순천 산부인과로 갔다. 홍림당의 아들들이 이쪽으로 쫓아오고 영화장이들이 온 마을을 샅샅이 찾아다니는 난리를 치렀다. 밤 10시쯤에 장흥 노력항에 있는 해양파출소에서 홍림당을 발견했다는 전화를 해왔다. 은연이 그날로 쌍둥이 미숙아를 낳았고 홍림당도 찾았다. 그 일에 원체 놀라버린 그 식구는 누구 찾는다는 방송만 들리면 소스라치게 돼버렸다. 알았다. 네가 이렇게 얼른 와서 알려준 게 좋다.
고맙다. 가봐라. 은연을 배웅한 용국 씨는 이장한테 전화를 걸어 집사람이 미나네로 간 것 같다고 말하고 병선 씨 찾는 방송을 정정하게 했다. 미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미나가 전화기 저쪽에서 놀라 기절하는 신용을 한다. 제 어미가 오지 않은 건 물론이고 연락도 없었다는 것이다. 병선 씨 전화는 계속 불통인데 용국 씨 전화기에 불이 난다. 미나가 제 어미를 찾느라 오라비들한테 알렸는가. 생전 먼저 전화할 줄 모르는 아들놈들이 번갈아 전화를 해대며 아비를 책망했다. 대체 뭘 어쩌셔서 엄마가 집을 나가게 만드세요? 혹시 손찌검 하셨어요? 여태도 엄마를 패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셋째 철화가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따졌을 때에야 용국 씨는 자신의 젊은 날 내자를 패곤했던 사실을 기억해낸다. 어머니와 내자 사이에 큰 소리가 날 때면, 아니 어머니가 며느리를 잡을 때면 어머니를 팰 수 없으므로 내자를 패곤했다.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건 놓친의 비 하나 못 맞추는 내자가 미워 손이 독해지곤 했다. 패기는 뭘 패냐? 내가 올해 80이다. 답할 말이 없어 용국 씨는 나이 자랑만 하며 소리를 질러댄다. 자식 나이가 75살이 될 때까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놈들이 수십 년 전 일을 걸고 드는 것에 화가 치미는 것이다. 니들 어메가 호강에 겨워서 이러는 것 같은디 니 어메 니 놈 집에 오거든 잘 데리고 살아봐라. 초라의 전화를 끊어버리고도 혼자 더럭더럭 화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나한테서 전화가 온다. 엄마가 제 집으로 오셨네요, 아버지. 병선 씨가 일평생 혼자서 다닌 곳이라곤 읍내장뿐이다. 그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신 후나 친정에 갈 때는 용국 씨가 함께 다녔다. 여행은 동네 사람들이 대절한 버스로 단체로만 다녔고 어쩌다 자식들 집에 갈 때도 용국 씨 없이 혼자 간 적이 없다. 내 엄마 바꿔라. 용국 씨가 화가 나 소리치는 저쪽 모녀 사이에 실랑이가 생기는 것 같더니 미나가 말한다. 아버지, 오늘은 늦었으니까 일단 주무세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고명딸이자 막둥이인 미나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일한다. 모두가 알아주는 큰 병원이라 급하게 입원해야 했던 동네의 몇 사람도 미나 덕을 봤다. 대학 졸업하면서 그 병원에 취직한 미나는 30살에 대기업 다니는 놈과 결혼했고 34살에 이혼했다. 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서방놈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기가 생겼다고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다. 미나는 미련 없이 이혼하고 위자료 받은 돈으로 제 직장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다 집을 사서 혼자 살고 있다. 용국 씨는 몹시 화가 날 망정 내자가 딸네 집에 있다 하므로 안심했고 편히 잠자리에 든다. 새벽에 일어나서 전기 압력솥에다 밥을 안치고 내자가 마련해둔 시래기 국거리를 냉동고에서 꺼내 국도 안친다. 냉동고에 든 그 시래기 뭉치는 딱 2사람 분으로 뚝배기에다 물 2컵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게 돼 있다. 밥과 국을 앉혀놓은 뒤 용국 씨는 부엌 청소를 한다. 싱크대 주변과 식탁에 얼룩덜룩한 기름때며 물때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내자의 나빠진 시력을 탓하며 닦다 보니 온 집안에 닦을 때 투성이다. 밥을 먹고 닦고 쉬고 나서 닦다 보니 하루가 금세 갔다. 일주일도 쉽게 갔고 어영부영 한 달도 지나갔다. 한 달 동안 그럭저럭 지냈다. 용국 씨가 그럭저럭 지낼수록 상황이 심각해졌다. 미나하고는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통화를 하는데 옆에 내는 아예 용국 씨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다. 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 통화라도 해야 속내를 짐작해 볼 게 아닌가. 설상가상 지금 미나를 통해 전해오는 옆에 내의 말은 이상하다 못해 기가 차다. 아버지, 지금 제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딱 1년만 혼자서 살아보고 싶다고요. 또
네 아버지나 니들하고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혼자만 지내고 싶다고 하시고 그렇게 혼자 지내다가 아무도 봐주지 않은 채로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덧붙이시네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버지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엄마가 아버지한테 이리 찾아오시지 말라고 하시네요. 아버지가 이리 오시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숨어 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당분간 엄마를 제 집에 그냥 계시게 할 테니까 아버지도 알아서 하세요. 전화도 받지 않는 여편네를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말인가. 알아서 하든 몰라서 하든 할 것인께 일단 네 엄마한테 내 전화 받으라고 해라. 지금 얼렁. 싫다고 하시니까요. 그만 들어가세요. 아버지 끊을게요. 인정없이 전화가 끊긴다. 어미나 딸년이나 정머리 얻기가 똑같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 젊었을 때 손찌검 좀 했다. 자기도 젊었을 때였다. 이제 둘 다 늙었지 않은가. 정년퇴직을 하고 늙었다고 여긴 후로는 자기 위주로 지냈다. 젊은 날 좁은 집에서 고생시켰던 게 안쓰러워 퇴직하면서 집을 고친 게 아니라 새로 큼지막하게 지었다. 놓친 애를 작은 방에 드시게 하고 큰 방을 내외가 차지한 것도 자기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다 늙어서 왜 이러는가. 지난 한 달 동안 백방으로 생각해 보았으나 알 수 없었다. 지금은 내자가 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단 혼자 살아보고 싶다니, 아무도 봐주지 않은 채로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니, 찾아오면 어디로 가버리겠다니, 그게 56년을 같이 산 서방한테 여편네가 할 소리인가. 인정머리 없고 싸가지도 없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그렇게 퍼부은 욕설은 누워 뱉은 가래처럼 자신의 얼굴로 떨어져 내린다. 병선 씨가 처음 온 날 민아한테 다짜고짜 말했다. 시방, 내 지갑에 돈이 8만 원 정도 있다. 나는 카드도 없고 통장도 없다. 내 이름으로 된 것은 주민등록증 하나뿐이다. 그랑께 오늘부터 네가 내 집이 돼주고 지갑도 대줘야 쓰겄다. 전 재산이 8만 원이라는 병선 씨 말에 미나의 가슴이 콱 막혔다. 아버지하고 싸우고 오신 거예요? 미나의 질문에 병선 씨는 고개만 젓고는 배고프다며 밥을 찾았다. 혼자 산 지 12년째에 접어든 45살의 미나는 집에서 밥을 해먹는 일이 드물었으므로 밥이 없었다. 병선 씨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미나한테 당장 나가서 소고기와 채소와 소주를 사오라 주문했다. 미나가 소고기와 채소 등을 사서 돌아오자 어느새 전기밥솥이 칙칙 소리를 내며 밥내를 풍기고 있었다. 모녀는 난생 처음 단둘이 마주 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소주 몇 잔씩을 마셨다. 미나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캐묻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밤 미나는 어머니한테 비밀번호가 어머니 생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를 드렸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온 게 아니었다. 지난 대보름날 병선 씨는 동각에서 마을 사람들에 섞여 뷔페로 차려진 음식을 조금씩 덜어다가 탁상 앞에 앉았다. 건너편에 점덕어매를 비롯한 강조어매, 피어리스댁 등이 있었다. 병선 씨는 두어 점 담아온 가자미 초무침을 입에 넣었다. 미나리와 가자미살을 오물거리다가 저만치에 있는 남편 용국 씨를 보게 됐는데 불현듯이 구역질이 치밀었다. 아니 용국 씨 때문인지 평생 봐온 마을 사람들 때문인지 건너편에서 음식을 질질 흘리고 있는 점덕 어매 탓인지 알 수 없었다. 겨우 참고 넘기는데 또 구역질이 났다. 사람 많은 음식상 앞에서 토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 쓰디 쓴 신물이 날 때까지 연신 토했다. 속이 텅 빈 채 이를 닦고 내친김에 샤워도 했다. 옷을 갈아입고 나니 집에 있기가 싫었다. 더 나을 것도 없는데
구역질이 자꾸 치밀었다.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가. 그 핑계로 병선 씨는 외투를 입고 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서 터벅터벅 걸어 정류장까지 내려갔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읍내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문 안집 딸 은연이 차를 태워주었다. 은연이 차 안에서 어디 가시냐고 묻는데 미나한테 간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말을 하고 보니 갈 곳이 정해졌다. 허구한 날 뭔가를 싸보내는 덕에 자식들 집 주소는 달달 외고 있었다. 어머니가 고명딸한테로 온 이유는 그뿐이었다. 구토가 나서. 미나네로 온 이튿날 어머니는 딸의 신용카드를 들고 나가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고 염색을 했다. 돌아오는 길에 현금 인출기에서 돈 10만 원을 뽑아 배추 2포기를 사와서 김치를 담갔다. 그 다음 날은 속옷이며 셔츠며 바지 등을 샀다. 사흘 만에 이웃집 아주머니며 아파트 경비원과 친해졌다. 일주일 후에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장구치기반에 등록했다. 미나가 직장에 가 있는 사이에 어머니는 우렁각시처럼 움직였다. 집안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거렸다. 미나가 퇴근해 오면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담하게 차려진 식탁에서 고소한 밥 냄새와 따뜻한 국 냄새가 풍겼다. 미나는 어머니 음식의 맛과 냄새를 비로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딸자식 집에서 모든 일을 다하는 어머니가 남편과의 통화는 마다했다. 요즘은 새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아들들이 번갈아 전화를 해댔다. 언제까지 아버지를 혼자 내버려둘 건가? 그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라. 설득하다가 윽박지르는 것으로 변하는 아들들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어머니는 전화기를 소파 쿠션 밑에다 묻어버리게 됐다. 솔직히 미나도 어머니가 며칠이면 길어도 한 달쯤이면 집으로 가시겠거니 예상했다. 홀로 지내는데 워낙 익숙해져 어머니와 지내는 게 편치만은 않았다.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를 해야 하고 늦는 까닭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든지 남자 만나는 날 그 집에서 자기도 하는데 집에 와야 하는 것이라든지 휴일이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주방이며 거실에서 딸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든지 어머니가 봐야 하는 드라마가 보기 싫은 것이라든지 책을 읽고 싶은데 텔레비전 소리가 나는 것이라든지 그래도 미나가 어머니한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었다. 50여 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보는데 구토가 나더라는 어머니한테 돌아가라 해서도 안 될 것 같았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미나는 입장을 바꾸기로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이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이병선 대 유미나로서, 30년 후의 나로서 어머니를 보기로 했다. 그러자 30년 전의 여자 이병선이 보였다. 표독한 시어머니와 정없이 구는 남편과 넷이나 되는 자식들과 끝없는 노동들. 병선 씨의 구토는 삶의 근원에서 돌출한 본질적인 문제이자 철학적인 것이었다. 당신 스스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이자 거역이며 삶의 돌연히 찾아든 위협이었다. 자신의 삶, 전생이 치명적인 흉기처럼 변해 찌르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구토는 자기 삶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였다. 그 거부, 그 구토를 미나는 34살 때 겪었고 치렀다. 부름의 몸이 아닌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가 어쩌면 그 때문이었을지도 몰랐다.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난 남자하고 몇 번 만났을 때 헤어지려 했는데 남자가 워낙 강하게 다가들므로 헤어지지 못했다. 사랑인 것 같았다.
사랑이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신혼여행 가서부터 결혼을 후회했다. 어쨌든 결혼했으므로 살아보려 애썼다. 아이가 생겼더라면 달랐을까. 아이는 엉뚱한 데서 생겼다. 남편이 바람 피우는 줄도 몰랐는데 낯선 여자가 전화로 임신했다고 알려왔다. 그때 미나는 구토를 했다. 구토 덕에 이혼이 어렵지 않았다. 이혼 후 일순간도 그때의 결정을 후회한 적 없었다. 퇴근길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아버지다. 미나는 낯을 찌푸리곤 통화 단추를 누른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을 반복해야 하는 게 역증나는 것이다. 야, 아버지. 어디냐? 퇴근했냐?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이 딱 2달째다. 병선 씨가 집을 나온 지 2달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다. 1달째 되던 날부터 용국 씨는 그렇게 날짜를 세기 시작했다. 1달하고 사흘째, 1달 열흘째, 1달 보름째. 그쯤부터 미나는 병선 씨가 곁에 있을 때 용국 씨로부터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다. 병선 씨는 내 아버지가 뭐라 하더냐고 묻지 않았다. 예, 아버지. 네 엄마는 이제 들어가서 뵈야죠. 네 엄마한테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해라. 엄마를 쫓아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네가 데리고 살래? 어쨌든 저는 엄마한테 가시라고는 못해요. 네가 모시고 오면 되잖냐. 그거나 같죠. 저는 엄마가 스스로 가신다고 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못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나도 네 집에서 살란다. 그래도 되냐? 지금 그걸 협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는 네 엄마이기 전에 내 안악이다. 안악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네 엄마한테 가르쳐 주라는 말이다. 엄마는 아버지 안악 노릇 그만하고 싶어서 나왔다는데 아버지는 첫날 만날 그 말씀이세요? 안악이 안악 노릇을 안 하겠다면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이제는 이혼 말씀까지 하시네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엄마는 당장 이혼한다고 나서실 거라고요. 글문 나보고 어쩌라고.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으니까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셈 치세요. 사지 멀쩡한 사람을 입원한 셈 치라고? 그것이 말이냐 뻑수냐. 엄마는 멀쩡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는 마음이, 정신이 아픈 거라고요. 평생 억눌려 있던 그 증세가 요즘 나타나서 앓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니는 엄마는 그러고 생각함시로. 이 애비 생각은 조금치도 안 오냐. 아버지도 생각하니까 만날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전화를 이렇게 받고 있죠. 여튼 언제든 엄마가 가신다고 하면 제가 모시고 갈 거니까요. 아버지는 될수록 편하게 지내세요. 일 많이 하시지 말고요. 반찬이랑은 장거리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사다가 잡수셔요. 그만 들어가시고요. 전화가 툭 끊긴다. 미나는 한숨을 쉬고는 전화기를 집어넣고 괜히 고개를 들어본다. 해질녘인데 눈앞이 환하다. 벚꽃이 만개했다.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느닷없이 나타난 것처럼 벚꽃이 생뚱맞으면서도 부시다. 미나는 서둘러 출입구로 들어서서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른다. 병선 씨를 데리고 나와서 꽃을 보여줘야겠다 싶어서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와 챙 하며 열린다. 병선 씨가 나오며 미나를 향해 활짝 웃는다. 딸, 왔냐? 엄마, 왜 내려오셔? 베란다로 내려본 게 네가 보이더라. 환한 꽃 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내 딸이 이삐길래 얼렁 보고 잡아서 마중 나왔다. 나도 엄마한테 꽃구경 나가자고 할 셈이었는데 모처럼 외식도 하시고요. 아이고, 그랬는가. 그러면 아파트 한 바퀴 돌면서 꽃바람 쫙 쐬고 밥은 집에 들어가서 먹자.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 해놨는디 내일 먹으면 맛이 떨어진게. 그래요 그럼. 미나는 어머니 팔에 제 팔을 끼고는 건물 밖으로 나선다. 미나 집에서 2달을 보내는 동안 어머니는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온 신간편한 할머니처럼 변했다. 일주일에 3번씩 장구를 배우면서 살짝 굽어가는 것 같던 허리가 쭉 펴지고 자충거리던 걸음도 말짱해졌다. 허구한 날 바지만 입다가 미나가 사준 치마를 입고 살랑거리며 걸었다. 10년쯤은 젊어진 성 싶은 어머니는 남편은 아예 없는 것 같고 자식이라곤 딸 하나 낳은 여자 같았다. 낮에보다 훨씬 많이 폈다. 꽃이 곱다 고와. 벚꽃나무 밑에서 어머니가 꽃가지를 향해 팔을 벌리며 탄성을 낸다. 벚꽃이 날리면서 춤을 춘다. 미나의 눈에는 어머니가 곱다. 고와 코끝이 찡해진다. 미나는 코를 찡그리며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어머니는 이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지내실 수밖에 없다고. 자장면 한 그릇. 금당마을에는 3명의 호라비가 있다. 안뜸에 사는 92살의 전종씨, 제등 안쪽에 사는 88살의 만수씨, 그리고 숙모당 옆에 사는 충근씨다. 충근씨는 동네에 남은 남정네 치고는 10손가락 안에 들만치 나이가 많다. 여인네들이 흔히 80살, 90살, 심지어는 100살도 넘게 사는 것에 비해 남정네들은 80살을 넘긴 경우가 드물다. 옆에 내가 가려거든 일찍이나 갈 것이지 70살이 다 되어 가는 바람에 충근씨가 늙은 어정뜨기가 되고 말았다. 그래도 옛날 같으면 점심을 어찌할까 하는 궁리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며느리가 밥상을 차려 드렸을 거 아닌가. 또 옛날 상노인들은 바깥 노인당 양사에서 을에 점심을 먹기도 했다. 그때는 양사에서 바깥 상노인들한테 밥을 해주는 안악이 언제나 있었다. 숙모당에서는 요즘도 안노인들이 모여서 밥을 해먹는다. 들판이나 공장에 나가지 못할 안노인들이 모여 앉아 하루 종일 무얼 해먹을 것인지나 궁리하며 소일했다. 충근시내 대문이 숙모당 마당의 서쪽에 나 있어서 안노인들이 날마다 뭘 해먹는지 덜 늙은 안악들한테서 무얼 차려봤는지 대충 알 수 있었다. 어떤 날은 수육을 삶고 어떤 날은 백숙을 끓이고 어떤 날은 돼지고기 썰어 넣은 김칫국을 끓여 먹고 어떤 날은 비빔밥을 해먹는 그네들. 보통 날 그렇게 날마다 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도 안악들은 양사에 있는 늙은 남정들을 몰라라 했다. 8, 90의 호라비들이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동네 살림이 여인네들 중심으로 돈 지는 벌써 오래되었다. 나가 사는 자식들이나 출양 인사들이 동네에 오면 숙모당만 찾아 돈을 내놓기 일쑤였다. 차에다 바리바리 싣고 온 과일 상자며 술 상자들을 숙모당에다 내려놓고 양사 같은 건 기억에도 없는 듯이 그냥 떠나가 버리곤 했다. 심지어 선거철에 출마하는 후보들조차 표가 많은 숙모당을 10배쯤 더 챙겼다. 그렇게 된 지 얼추 20해는 됐을 것이다. 충근씨가 50대 후반일 때만 해도 스스로 노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옆에 내가 먼저 가버릴 줄도 몰랐다. 막내 아들 생민이 40살까지 장가도 못 들고 흐지부지 살다가 20살의 낯빛 컴컴한 태국 처녀를 데려가 장가들 줄도 그나마도 충근씨가 거금을 내어 들여준 장가였다. 장가 드리고 살림 차려주었으므로 살던 데서 좋게 살 것이지 생민은 무슨 공방인가를 차려서 쫄딱 망해먹고 제 처자식 달고 시골집으로 들어왔다. 3달여 전이다.
그때부터 춘군 씨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생민의 처 때문이다. 외국에서 왔을지라도 이미 아이를 낳았고 거집안 한국 사람이 되었으니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하지 않은가. 아비 집에 들어왔으니 며느리 노릇이 기본이 아닌가 말이다. 제 서방은 날 일거리 찾아서 아침이면 차를 몰고 나가고 시아비는 새벽부터 경운기에 걸음 싣고 논으로 밭으로 나가는데 명색이 며느리란 년이 점심때가 될 때까지 아래채 문을 쳐닫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4살배기 유성이가 징징거리며 들락날락해도 그 어미는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 것이다. 춘군 씨가 혼자 지낼 때는 당연히 혼자였으므로 새벽이면 을에 밥 안 치고 국 끓이고 나무새도 무쳤다. 김치나 밑반찬은 장에 가서 사오거나 동네 안악들이 어쩌다 한 접시 건네주는 것으로 해결했다. 또 김치 냉장고에 든 김장김치를 1년 내 먹을 수 있게도 되었으므로 그럭저럭 괜찮았다. 식민이 식구가 살러 들어오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혼자 사는 게 아닌데 혼자 살 때처럼 아침과 점심을 혼자 먹는 건 물론이고 저녁도 홀로 먹을 때마다 부화가 나는 것이다. 저희들끼리 살 때 뭘 하다가 아비 집으로 들어오면서 유성어미가 둘째를 뱄다. 아니, 애는 이미 뱄고 아비 집으로 들어온 첫날부터 입덧을 시작했다. 한국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악질이 난다고 애 개워댔다. 유성아비는 아침밥 먹지 않은 지 오래됐다면서 을에 빈속으로 일하러 나갔다. 저녁까지 때우고 들어오기 일쑤였다. 유성어미는 안채 부엌에는 아예 발걸음도 하지 않았다. 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아래채 저희들 방 옆에다 작은 부엌을 따로 만들어서 태국 음식을 해먹었다. 유성아비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검은 봉지에 담긴 걸 저희들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저희들끼리 희희낙낙하며 먹었다. 입덧은 그야말로 핑계였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원래 성정이 싸가지가 깨진 바가지 같은 인종들이었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아비 집으로 들어온 생민내외를 쫓아낼 수는 없었다. 내 새끼 내가 세상에 내놨으니 누굴 탓하랴. 그러면서도 춘군 씨가 요즘 끼니 때마다 방황하기 일수인 이유였다. 특히 점심때가 심란했다. 어디든 나갔다가 점심 무렵에 집으로 돌아가자면 승모당 마당을 지나야 했다. 승모당 출입문이 유리문인지라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듯 안에서도 밖이 훤히 내다보일 터. 자격지심이겠으나 안노인들이 앉아 내다보면서 무슨 소리를 할까 싶었다. 여편네를 그렇게나 구박해대더니 영감택이 꼴사납게 됐다고 흉볼 것도 같았다. 젊은 날 그랬다.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이 도시에서 떠돌다가 고향집으로 오면 여편네는 암캐처럼 새끼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아들 셋에 딸이 둘이었다. 춘군 씨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늙은 부모는 소처럼 일만 해댔다. 부모가 미웠다. 되는 일이라곤 하나 없는 세상이 분해서 만만한 여편네를 휘두르곤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이놈아, 네 자식들이 배운다. 40살이 넘어서야 도시에서 자리 잡아보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돌아왔다. 아비가 돌아오니 자식들이 자라 나가기 시작했다. 자식들 고등학교라도 맞춰주자 싶어 부지런히 농사지었다. 농사란 게 아랫돌 빼서 윗구멍 막는 시기지만 손발이 닳도록 일했다. 어쨌든 자식들은 키워냈다. 10여 년 전까지는 이장 노릇도 몇 번 했다. 담뱃값 할 만한 수당이 나왔고 동네가 원체 커서 군청이며 면소에 드나들 일이 많았다. 농협은 물론 동네가 갯바닥을 달고 있는 덕에 수협에도 출입했다. 천 몇백에 이르던 동민이 반절 이상 넘게 빠져버린 때였어도 그 무렵까지는 이장 노릇이 광채가 났다. 그때는 여편에도 있었다. 이장 3번에 어촌계장이나
개발위원장 등을 두어 번씩 하고 나니 60대가 훌쩍 지나갔다. 그러느라 여편네가 암에 걸린 걸 몰랐다. 여편네 자신도 몰랐으므로 충근 씨 잘못이 아닌데 자식들은 아비를 탓했다. 특히 두 딸의 원망이 심했다. 아비가 쟤들 어미를 못 살게 만들어 일찍 죽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딸들은 늙어 홀로 된 아비를 돌아보지 않았다. 제 어미 옛날에나 왔다 갈 뿐이다. 집집마다 다 그렇기는 한 것 같더라만. 충근 씨는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밭갈기를 끝낸다. 농사를 시작할 빈 밭에 알칼리 비료를 뿌리고 관리기로 갈았다. 관리기를 밭머리에 세우고 포장으로 덮어두고는 도라지 밭으로 간다. 도라지가 3년이나 묵었다는 걸 며칠 전 점덕어매한테 들었다. 도라지 심은 밭 왼쪽이 점덕네 밭인데 점덕어매가 자기 밭 둘러보러 왔다가 그 생각이 났던 모양이었다. 동각 앞에서 만났을 때 그랬다. 아재, 도라지 오래 놔두면 썩을 수가 있은께 캐든가 캐서 다시 묻든가 그래야 할 것이오. 그리하는 채를 하고 난 그날 점덕어매가 사고가 났다. 점덕어매는 15년 전부터 사발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칠남매가 각출해서 사줬다는 사발이를 자기 몸보다 편하게 사용했다. 그런 사발이를 타고 길 아래 논으로 추락했던 것이다. 쑥이며 나무를 캐서 돌아오던 길이었나 보았다. 사고 난 장소가 동네에서 3km 남짓이나 떨어진 제비나리 들판이었고 해가 막 진 뒤였다. 근방에 사람이 없는 데다 점덕어매가 한참 동안 정신을 잃는 바람에 주변이 캄캄해지고 말았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점덕어매를 뒷집에 윤은혜가 찾기 시작했다. 동네 노인들은 동네 밖으로 나갈 때는 주변에 알리기 마련이었다. 하다못해 읍내에 장에 갈 때도 장보러 간다고 말하고 다녔다. 윤은혜는 해가 졌는데도 앞집에 불이 켜지지 않자 승호당에 전화 걸어 점덕어매 거기 있냐고 물었다. 없다고 하자 이장한테 전화 걸어 점덕어매 찾는 방송을 하게 했다. 점덕어매는 제비나리에서 발견됐다. 사발이가 점덕어매의 하체를 망가뜨려 놓고 짓누른 채 빈 논에 박혀 있었다. 이장이 함부로 건드릴 상태가 아니라면서 119를 불렀다. 점덕어매는 그 길로 병원으로 실려가고 말았다. 아마도 온전해져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사방에 쑥이고 노물이고 천지구만. 산삼을 캘 것도 아님서 뭔 놈의 것을 캐겄다고 제비나리까지 가서 멍청한 개그라제 욕심만 많아갖고 아이고. 재작년 정월에 같이 팔순을 치른 동갑이라 아무래도 좀 임의로운 점덕어매를 흉보고 난 충근 씨는 새눈을 뜬 도라지 사이에다 가래를 박는다. 엊그제 봄비가 내린 덕에 가래가 쑥쑥 들어간다. 흙무더기 속에 든 도라지들이 유성이 손목보다 굵다. 도라지 뿌리를 털어내고 있는데 전화기가 울린다. 양사 밑에 사는 84살의 풍종씨다. 11시, 같이 점심 먹자는 전화일 것이라 반갑다. 그렇잖아도 진작부터 허기가 들었다. 집에 가서 혼자 부엌 뒤질 일이 심란해 뻗대고 있던 참이다. 배를 굴른 세상이 아니고 먹을 게 없는 처지가 아님에도 며느리 눈치를 보고 수모당의 늙은 안악들이 뭘 먹는지 신경 쓰는 스스로에 멀미가 났던 것이다. 예, 성님. 뭐한가? 덜깍해요. 돌까 뭐 할라꼬. 생민이 놈이 집 짓는 일을 하고 댕기느라 먼지를 많이 쓰고 산께 집이나 내줄라꼬요.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막둥이 놈 먼지는 우선 내비두고 자장면 시킬란디 자네도 묵을란가? 자장면 값을 각출하여 배달시키자는 뜻이다. 더러 7순이니 8순이니 자식들한테 좋은 일이 생겼느니 하면서 점심을 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덜어 생기는 일이다. 밥은 하루 3끼를 먹어야 하고 점심도 날마다 찾아온다. 읍내서 배달시키는 음식은
최소한 10인분은 돼야 한다. 자장면도 10그릇은 시켜야 배달해준다. 마누라가 공장에 가버리고 허구한 날 홀로 점심을 궁리하는 풍종씨는 지금 자장면 10그릇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고 있다. 마누라가 서울 딸네 집으로 달아나버린 용국씨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좋지라. 금방 넘어갈게라. 엄서 봄동이 몇 포기 뽑아오소. 우리 밭에 봄동이 없는데요. 흔해 빠진 것이 봄동인디 둘러보면 아무데나 있겠제. 곧 꽃 피어불면 걸음으로나 쓸 건디 몇 포기 뺀다고 누가 뭐랄라디. 보드라운 것들로 빼와. 돌갓도 몇 뿌리 갖고 오고 초장에 푹푹 찍어 묵게. 전화가 툭 끊긴다. 노인네 참. 충근 씨는 쓴웃음과 함께 전화기를 들여다본다. 스스로 상노인 반열에 들었지만 다른 노인들이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툭툭 끊을 때마다 노인네들 참 하는 혼자 소리가 나오곤 한다.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도 혼자 소리는 어찌 그리 자주 나는지. 쯧쯧 혀를 차며 전화기를 접어넣은 충군 씨는 주변을 둘러본다. 새삼스러울 것 없이 온 동네 전답의 절반이 개성제의 것이라 충군 씨 밭의 앞과 옆도 그 집 것이다. 왼쪽 점덕네 밭에는 냉이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옆 개성제 밭 한 기퉁이에는 남새들로 퍼렇다. 안주인이 아파도 겨우내 남새들이 잘만 컸다. 부잣집 하나님의 병명은 길기도 해서 다 외지도 못하지만 홍림당한테 우울증과 치매가 겹쳐왔다는 건 충근 씨도 안다. 작년 봄이었다. 그 집도 이제 끝났구나 싶었다. 100살 넘은 매고 할매에 치매 걸린 마누라까지 동국이 그 사람도 이제 별 수 없겠거니 했다. 오래오래전 충군 씨 13살에 6.25가 났었다. 어린 충군은 운대들에 있는 운대학교의 졸업반이었다. 해방되기 1년 전에 개성제 눈을 닦아 세운 학교였다. 인공군이 학교를 점령했고 동네 청년 10수명이 밤이면 뒷재 넘어 갯가에서 징며 깽가리 치고 새 세상이 왔다는 것을 지레 축하했다. 그런 밤이 여러 날 계속되던 무렵에 충군과 또래 몇이 개성제 뒷뜰담을 넘어가 닭장을 범했다. 첫날은 겁이나 한 마리를 집어냈고 둘째 밤에는 2마리를, 세 번째는 5마리를 잡아 모가지를 비틀어 갯가로 넘어갔다. 인공 세상에서는 집집마다 똑같은 논밭을 가지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살게 된다는 말을 동네 형들에게서 들으며 괴물에 씻어 구운 닭다리를 뜯었다. 날마다 닭다리를 뜯으며 살게 될 수도 있을 미래에 대한 기대로 흥분하고 들떴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흥분이 며칠 만에 깨졌던가. 충분히 포함된 패거리가 개성제의 담을 넘어가 닭을 잡아낸 것을 알아챈 아버지가 지게 작대기를 들었다. 작대기를 대충 몇 번 휘두른 게 아니라 충분히 살가죽이 터져서 칠갑이 될 때까지 패며 소리소리 질러댔다. 그 집 담을 넘어가서 닭을 잡은 게 좋디? 피가 막 끓으면서 신이 나디? 괴기가 달디? 네 증조부 때부터 우리가 그 집 전다 부쳐먹고 살아왔다. 다른 동네 논의 토지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게 그 집 전답이다. 네 입에 거미줄 안 치고 살다 본 게 그걸 모르겠디? 응? 징치고 깽가리 두드린다고 세상이 달라질 줄 아냐? 이 썩을 놈아. 여순반란 때 대주부자가 다 죽어불어도 끄떡도 안 하는 집이다. 몇백 년을 끄떡없이 그러고 지내온 그 집이란 말이다. 네가 댕기는 학교 세우고 네 입에 들어가는 쌀 찌는 방앗간도 그 집이 세웠다. 근디 개좀만한 새끼가 뭘 안다고 나대냐 나대길? 그때 아버지가 옳았다. 인공군은 13살 충군의 몸에 붙은 피딱지가 다 떨어지기도 전에 사라졌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동네에서는 개성제 땅을 밟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당장 홍림당 밭에 들어가 퍼런 잎을 번뜩이고 있는 봄동 배추 몇 포기도 뽑기 어렵다. 13살 그때 아버지한테 맞은 매가 워낙 독했던지라 개성제 것이라면 풀 한 포기도 만지기 싫은 버릇이 들었다. 젊은 날 도시를 떠돌았던 것도 그래서였다. 결국 돌아와 개성제 땅을 밟으며 살고 있지만 그 집건 손대지 못한다는 게 천성처럼 굳었다. 말자, 말어. 혼자 말한 춘군 씨는 채머리를 흔들고는 개놓은 도라지들을 포대에다 주워 담는다. 얼추 20kg나 되겠는데 이왕 읍내 건강원에 내다 맡길 거 한소 채우자면 오후에 다시 나와야 할성 싶다. 도라지 포대를 오토바이에 싣는데 타다다 소리를 내며 넘어온 사바리가 홍림당 배추머리에 멈춰선다. 광주댁 성심이다. 춘군 씨는 22살 무렵 제대를 하고 돌아왔다. 그 무렵에 성심은 15살이 됐다. 가만 보아하니 동네 안에 성심을 좋아하는 놈들이 여럿이었다. 좋아해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들 삐딱했다. 가수원에 열린 복숭아도 아니건만 서로 먼저 성심을 따먹으러 별렀다. 누가 먼저 따먹는지 보자고 내기하는 심보도 있었다. 복숭아처럼 보였던 가시네를 확 잡아뜨려 속살을 해적이고 싶었던 놈들. 춘군 씨도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당시 개성제의 어른이 열애당이었다. 온 동네 사람이 그 어른 앞에서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68란 때 남편과 외아들을 차흘거리로 잃고 6.25 탓에 과부 외며느리까지 잃은 뒤 열애당은 당신을 거스르는 사람을 보아내지 않았다. 인공시절에 갯가에서 징치고 꽹가리 쳤던 청년들은 동네에서 살 수 없었다. 춘군을 비롯한 어린 축은 어렸던지라 용서받았다. 부모들이 열애당 앞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빈 덕이기도 했다. 열애당이 허허 소리만 해도 온 동네가 숨을 죽이던 시절이었다. 결국 아무도 성심을 건드리지 못했다. 성심은 몇 해간이나 동네 청년들을 설레게 하고는 녹동 근방에 살만한 집으로 시집갔다. 서방이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놈이라 했다. 군대 갔다 오면 취직하기는 일도 아닐 것이라 잘간 시집이었다. 그랬던 성심이 50여 년 만에 개성제로 아주 돌아와 평생 그 집서만 살았던 양살림을 돌보고 있다. 사바리에서 내려 얼멍얼멍한 고무 바구니를 들던 성심이 춘군 씨를 알아보고는 소리친다. 아재 돌각해요. 어이, 자네는 뭐 할라고? 우리 연희가 만날 퍼런 것만 찾아대서 봄동이란 나무새 잔소가 갈라고 왔소. 연희는 개성제 당주 유동국의 고명딸 은연이다. 일이 되려면 뒷걸음을 쳐도 지를 잡는다더니 르동국이 그런 사람이었다. 홍림당이 치매에 걸리자 성심이 그 집 살림을 살아주러 들어왔고 소설 쓴다는 은연이가 결혼하고서도 친정에 눌러 살면서 쌍둥이를 낳았다. 치매 걸린 내자를 잃어버려도 하루가 가기 전에 찾았다. 그 배추 몇 포기 줄라나? 함은요, 몇이 포기라도 드리제라. 그래도 건너와서 가자는 가시오. 내가 시방 바쁘거든요. 소리쳐 대답한 성심이 봄동이 신긴 일항으로 들어간다. 춘군 씨는 도라지 포대를 들고 밭머리로 나선다. 오토바이 진칸에다 도라지 포대를 실어놓고 실팍한 몇 부리를 들고 성심 쪽으로 다가간다. 성심은 쪽칼로 널쩍한 배추 밑동을 싹둑 오려 겉잎을 떼어내고 바구니에 담고 있다. 네대 포기쯤 되려는가. 제 필요한 것을 채운 성심이 허리를 세운다. 며칠 전에 점덕엄에는 10포기나 솎아 가시던디 그거 잡수지도 못하셨겠네요. 아재는 몇 포기나 드릴게라. 점덕엄애가 춘근 씨한테 도라지 캐라고 말한 날 홍림단 밭에 봄동을 캐러 왔던가 보다. 자식들한테 봄나물 보내주려고
제비나리까지 갔다가 그 꼴을 당하고 만 것이다. 양사서 모여 점심 먹자는 뒤 한 10사람이나 될 거라. 세 포기만 줬소. 그라고 이건 새롭게 맛으로 가져가 할매 상에 올리소. 성심씨가 고무장갑 낀 손으로 충근씨가 내민 도라지 5뿌리를 받는다. 밑이 아주 잘 들었구먼요. 맛나겠어요. 채쳐갖고 푹 우려서 보들보들하게 볶아 우리 할매 저녁상에 올릴라요. 남정들은 쓰디 쓴 생도라지를 초장에 찍어 먹는 것밖에 생각 못하는데 안악들은 도라지를 우리고 채치고 보들보들하게 볶아 상에 올린다. 생각해보면 먼저 간 여편네도 그랬다. 도라지를 나물로 만들고 탕으로 끓이고 백숙에 넣고 장아찌를 만들고 초무침을 하고 강정으로 만들고 약물로 우리곤 했다. 여편네가 살아있을 땐 그걸 몰랐다. 모든 것이 당연하기만 해서 한 번도 고마워한 적이 없다. 할매는 요새 잔 어떠신가? 통 안 보이시던디. 아직 날이 차다고 못 나가시게 함께 집안에서만 지내시지라. 그래도 방 안에서만 계시는 건 아니고 하루 한 번씩은 집안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참섭하시고요. 쌍둥이 들여다보고 봄이 데리고 노시는 재미에 갑갑한 거 모르시는 성 싶어라. 중얼거리며 봄동 5포기를 도려낸 성심이 건입되어난 배추들을 포개 내밀며 묻는다. 상추하고 시금치도 잔속각 하실라요? 겨우살이를 해낸 상추와 시금치가 가난하게 손바닥만 할망정 싱싱하고 푸르다. 하지만 양사로 가져가 봐야 쓸데가 없다. 상추는 겉절이라도 해야 하고 시금치는 나물을 만들어야 하지 않은가. 7, 8, 90대의 늙은 남정들한테 그건 그림 속의 떡이다. 아니, 짜장면 먹는디 상추나 시금치는 소용없겠네. 자네가 와서 해줄 것도 아니고. 이랑에 엎드려 상추를 섞던 성심이 휙 돌아보며 소리쳤다. 별 괴짝스런 소리를 다 듣겄네요. 내가 못됨시 우리 식구 놔두고 양사 가서 남의 남정네들 반찬을 해준다요. 금께 시답잖은 소리 그만하시고 봄동 갖고 얼른 가시오. 괜한 소리 한마디 했다가 목사발이 되고 말았다. 할 말이 없기는 하되 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제가 아무리 해봐야 개성제 진짜 식구는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따져도 성심이 개성제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기는 그래서일지도 몰랐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음에도 딸 자식인 듯 키워 시집 보내고 평생 친정 노릇을 해주지 않은가. 그래서 개성제는 성심의 친정이자 제 집이었다. 따지고 보면 매구할매도 그랬다. 매구할매는 100년도 전에 개성제의 업둥이처럼 들어와 자라 시집갔고 시집간 지 10여 년 만에 다 죽은 몰골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유동국의 조모인 열애당이 아직 젊었을 때였다. 매구할매도 그때는 젊었다. 개성제로 돌아온 매구할매는 신기가 생겨 있었다고 했다. 삼신할미로부터 신내림을 받았다는 소문이 난 건 젊은 날에 매구할매가 산파 노릇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매구할매가 받아낸 아이가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그 많은 아이를 받아내면서 내내 개성제에서 살았던 매구할매는 열애당이 돌아간 뒤 유동국의 할머니가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유동국은 매구할매를 친할머니처럼 섬긴다. 아니 할머니를 그처럼 섬기는 인간은 없으므로 부모 잃은 외동 손녀인 양 돌본다는 게 맞을 터이다. 할매가 장수하시는 이유였고 할매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게 될 까닭이다. 1년 반 동안이나 동각에 죽치고 살면서 매구할매를 영화로 찍었던 영화장이들이 철수한 게 은연히 쌍둥이를 낳은 뒤였다. 머지않아 매구할매라는 영화가 나올 것이라 했다. 그쯤에는 금당이 유명해질 것이라고 이장 민성이 설레발을 쳤다. 동각의 허물어진 데를 보수하고
양사와 숙모당을 잘 가꾸면서 매구 할매가 더 오래 잘 사시도록 하자는 게 세 번째 이장 노릇을 하는 민성의 뜻이었다. 글먼 나는 가불라네. 배추 잘 묶었네. 충근 씨는 앵돌아져 대꾸도 안 하는 성심 씨를 두고 봄동 배추를 가지고 밭을 나온다. 오토바이로 집에 가자면 잿등을 넘어가 사장나무 밑을 지나서 큰등 광장을 거쳐 승모당 앞을 지나야 한다. 승모당의 안악들이 바글거리고 있을 시각이지만 하는 수 없다. 광장에 이르러 속력을 높인다. 승모당 앞을 쌩하니 지나가기 위해서다.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거리지만 예전 광장에는 방앗간이 있었다. 일제시대의 개성제가 세워 동네에 희사했던 방앗간은 금당은 물론 3동네 방아를 다 찧었다. 곡식만 찍는 게 아니라 떡살을 찍고 절편과 가래떡도 뽑아냈던 방앗간을 말끔히 철거시킨 게 20년쯤 됐을까. 충근 씨가 이장 노릇 하던 때였다. 동네 유물로라도 놔두자는 의견과 철거하자는 의견이 비등했을 때 충근 씨가 앞장서서 걷어치웠다. 5대의 트럭이 5번씩 드나들고서야 방앗간이 빈터로 남았다. 그 자리에 시멘트를 들이부어 방앗간 흔적을 지워버리고 나니 몇십 년 묵은 채증이 사라진 것만치나 시원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려본 권력의 맛이었을 것이다. 이후로 늙기만 해왔다. 대문은 오전에 나가며 닫아둔 그대로이다. 관리기로 밭을 갈고 도라지 캐면서 뒤집어 쓴 흙먼지가 많았던 터라 샤워는 못해도 옷이라도 갈아입어야 했다. 11시 반이나 됐을까. 뜻밖에도 며느리가 아래째 문을 열고 내다본다. 등에 유성을 업었다. 아버지, 밭에 갔다 왔어요? 시집와 한 5년쯤 되니 한국말은 제법 했다. 말법에 맞는 존대까지는 충근 씨도 바라지 않는다. 오녀, 애미 니는 뭔 일로 벌시로 일어났냐? 아버지, 나 짜장면 먹고 싶어요. 뭐? 유성 아빠한테 짜장면 사서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다 해요.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가서 짜장면 사요. 아니, 사주요. 별꼴을 다 당하는 걸 보니 너무 오래 살고 있는 모양이다. 오토바이에 애민이랑 유성이 태우고 읍내까지 나가 짜장면을 먹자는 말이냐? 네, 15분 걸리잖아요. 네 입덧은? 입덧이요? 한국 음식 냄새만 맡아도 우고 깨운담서. 그렇게 하는 네 입덧 말이다. 끝났냐? 아, 오바이트? 몰라요. 배고파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아버지, 나 짜장면 좋아요. 읍내 가요. 사줘요. 낯빛 검은 25살짜리 며느리와 4살배기 손자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읍내까지 갈 자신은 없다. 그렇다고 짜장면 한 그릇 먹자고 세 식구가 택시 불러 타고 나가기엔 나쁘끄럽다. 승모당 마당에 택시가 와 멈추고 세 식구가 타고 나가는 걸 늙은 아낙들이 죄 쳐다볼 게 아닌가. 아버지가 양사에서 점심 약속이 돼 있다. 네 짜장면은 저녁에 유성애비 오면 차 타고 나가서 먹어라. 나 지금 배고파요. 우선은 아무거나 찾아 먹고. 아버지, 양 사서 짜장면 먹죠? 그건디 왜? 나도 양사 갈래요. 뭐? 짜장면 같이 가요. 아니, 같이 나도 먹어요. 유성이도요. 기가 막히되 화가 나지는 않는다. 짜장면 10그릇 시키면 보통 12그릇은 오기 마련이고 군만두 2접시는 따라오지 않은가. 오늘 점심에 올 사람이 아무리 많아야 10명은 넘지 않을 터. 유성 모자가 따라 붙어도 모자라지는 않을 터이다. 문제는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양사에 오는 늙은이가 없다는 점이다. 양사가 생긴 수백 년 이래 없었을 것이다. 법이야 새로 만든다 치더라도 그럴 경우 짜장면 10그릇 값을 충근 씨가 내야 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난설에 큰아들이 지어주고 간 5만 원권 6장이 지갑 속에 들어있긴 하다.
자식한테 정말 모처럼 받은 돈이라 지갑에 넣어두고 신주단지처럼 모셔왔다. 쉰새 참말 조졌다. 속으로 낯가린 춘근 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린 봄동을 유성어미한테 건네며 씻으라 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온다. 옷을 갈아입고 벗은 옷을 세탁기에 놓고는 풍종 씨한테 전화를 건다. 자장면 왔소? 사람 수 맞추느라고 인자 주문 넣었네. 전종 양반이랑 만수성님이랑 다 오셌소? 엄만. 그러면 성님 자장면 집에 전화해갖고 자장면 2그릇 더 해달라고 하고 그 무엇이냐 탕수육도 대짜로 3접시 해달라고 하시오. 빼갈도 2병 갖고 오라고 하시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가니? 내가 살랐고요. 뭐 땜시? 군 식구 2를 데리고 가야 해서 그라요. 당장 짜장면을 못 먹으면 숨 넘어가겠다는 물건이 있어갖고. 누군디? 며느린가? 캬가 물정도 풍속도 모른께 시합시 짜장면도 묵었다고 안 댐비요. 그러면 짜장면 2그릇만 더 시키면 되지. 이참에 한번 낼라고 그라요. 막내 며느리 볼 때나 그 손짓할 때나 그냥 지나가 불었쓴게요. 성님, 추가 주문 넣으시오. 내 봄동이랑 돌가시랑 씻어갖고 며느리랑 손지댔고 갈랑께. 그러면 그라세. 매일값이 허강하게 생겼구만. 예, 오늘 낮에는 흔전하게 묵읍시다. 한 15만 원 쓰겠지만 젊은 며느리와 어린 손자를 오토바이나 택시에 태우고 읍내까지 갈 것에 비하면 그리 큰 돈이 아닌성 싶다. 마루로 나서니 유성이는 마당에서 아장거리고 유성애미는 생가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배추를 한 입씩 씻고 있다. 작은 이파리를 제 입에 넣어 오물거리면서 퍼런 배추를 말갛게 부신다. 봄 햇살이 검은 낯에 비쳐 반짝거린다. 어이구. 괜한 한숨을 한 번 쉰 춘근 씨는 손자를 향해 이리 온나 하며 손을 내밀어 본다. 끝이 난 게